조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 사망 신고를 했던 남편이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장 상주석에 앉아 아내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손버릇까지 똑같았죠.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10년 전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출근하며 손 흔들던 남편.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대체 어디서 뭘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다른 사람의 장례식 상주로 나타난 건지. 대체 1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요즘 가장 바라는 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루어지시기를 대댓글로 응원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 서연은 반찬가게 형광등을 하나씩 끄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2살 혼자 딸을 키우며 이 작은 가게를 꾸려온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어요. 손님이 뜸한 날이면 텅 빈 가게 안이 유독 넓게 느껴지곤 했죠.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는 저녁, 서연은 빈 의자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언니, 나야. 우리 동네 김할머니 아시죠? 어젯밤에 돌아가셨대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들러 된장찌개용 반찬을 사가시던 허리가 굽은 그 할머니였어요. 서연은 한동안 말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무도 없으셔서 걱정이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할머니는 가게에 들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라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야. 홀로 지내시던 할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죠.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국화꽃 향기와 향 냄새가 뒤섞인 복도를 걸으며 빈소로 향했어요. 김할머니 빈소 앞에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 없이 홀로 떠나시는 분의 장례는 늘 이렇게 쓸쓸하죠. 서연은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빈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상주석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요즘은 가족이 없으면 장례식장 직원이 상주를 대신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10년 전 사라진 남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절을 올리는 동안에도 시선은 자꾸 옆으로 향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절을 마치고 상주석 앞에 섰을 때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 도윤의 얼굴이었어요. 광대뼈 라인, 눈썹 모양, 입술 선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똑같았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조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목소리마저 남편과 비슷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빈소 밖으로 나왔어요. 손에 회중시계를 들고 있었죠. 그가 시계줄을 손가락으로 3번 튕겼습니다. 그건 남편만의 버릇이었어요. 긴장하거나 생각에 잠길 때면 꼭 그렇게 시계줄을 튕기곤 했죠. 서연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병원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남자가 돌아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잔주름이 조금 더 깊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2015년 이전 기억이 거의 없어서요. 기억이 없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사고로 기억을 잃었거든요. 민기호라고 합니다.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까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할인이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전화를 받으며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의 사진첩을 꺼냈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사진 속 남편과 오늘 본 그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은 평범한 아침에 출근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례식장에서 본 그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설마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건가요? 서연의 물음은 텅 빈 방 안에 혼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연은 몰랐어요. 옷장 위에 숨겨둔 남편의 유품 상자 속에 1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다가 손에서 컵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깨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새벽녘에 눈을 붙인 탓인지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죠.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대학생 딸 할인이 방에서 나오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20살 아빠 없이 자랐지만 밝고 씩씩하게 자라준 딸이었어요. 서연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잠을 좀 설쳤어. 괜찮아. 할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서연은 깨진 컵 조각을 치우면서도 머릿속에서 어제 그 남자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리던 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2015년 이전 기억이 없다던 그 말까지. 가게에 출근해서도 서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주질 않나, 주문을 헷갈리질 않나, 계속해서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단골 손님 박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서연 씨, 무슨 일 있어? 어제 장례식장 다녀온 뒤로 안색이 안 좋네. 아, 네. 좀 피곤해서요. 서연은 둘러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남자의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10년 동안 봉인해둔 남편의 물건들을 다시 꺼내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결국 서연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옷장 앞에 섰어요. 옷장 매니 선반, 이불 뒤에 숨겨둔 낡은 종이 상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뒤로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10년 전의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뚜껑을 열자 남편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명함, 이름이 새겨진 배지, 오래된 스마트폰,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서연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제주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방전된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충전기를 찾아 폰을 연결했어요. 잠시 후 화면이 켜지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열어보니 발신자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번호가 수십 개나 있었어요. 남편이 실종되기 일주일 전부터 거의 매일 같은 번호로 통화를 했더군요. 메시지함을 확인했지만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지운 것 같았어요. 갤러리에는 낯선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처럼 보이는 곳,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 그리고 약품 상자가 쌓인 창고 같은 공간까지. 서연은 사진을 넘기면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죠. 남편은 실종 전에 대체 무엇을 조사하고 있었던 걸까요? 상자 바닥을 뒤지던 서연의 손에 작은 봉투가 잡혔습니다. 봉투를 열자 접힌 종이 2장이 나왔어요. 첫 번째 종이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노강호에게 연락해.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노강호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종이에는 숫자와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재단 기록 창고 B3. 그 아래에는 알 수 없는 좌표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0년 전 남편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저녁 8시,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집에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가게는? 할인이 현관문을 열며 물었어요. 서연은 거실 바닥에 펼쳐진 상자와 물건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죠. 엄마, 이거 아빠 물건들이잖아. 왜 갑자기 이걸 꺼낸 거야?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할인아,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할인은 조심스럽게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어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를 봤다는 것, 그 남자의 습관과 버릇이 모두 남편과 일치했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가 2015년 이전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까지. 할인은 처음에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건 그냥 닮은 사람 아니야? 세상에 닮은 사람 많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 근데 이것 좀 봐. 서연은 상자에서 찾아낸 메모들을 할인에게 보여줬습니다. 노강호라는 이름, 재단 기록 창고 비삼라는 글자, 그리고 삭제된 메시지들과 낯선 사진들까지. 할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아빠가 실종되기 전에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인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진실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10년 동안 묻어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어.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살 딸의 눈에 결의가 담겼어요. 엄마 혼자 하지 마. 나도 같이 할게. 서연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전 10살이었던 할인은 아빠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매일 물었었어요. 그때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죠. 이제야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연은 메모에 적힌 이름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노강호.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남편은 왜 자신이 사라지면 이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남겨둔 걸까요? 서연은 스마트폰을 들어 인터넷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떴을 때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노강호, 전직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그의 이력에는
2015년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노강호라는 이름을 입력하자 여러 기사와 블로그 글이 떴어요. 전직 강력계 형사 출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이 2015년을 기점으로 뚝 끊겨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기록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갑자기 경찰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업했다는 내용뿐이었죠. 서연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남편이 사라진 해도 같은 해였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어제 본 그 남자 민기호를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리는 학교가 끝나는 대로 오겠다며 엄마를 먼저 보냈죠. 장례식장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두리번거리며 그를 찾았어요. 복도 끝 안내 데스크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기호였어요. 서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실례합니다. 기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얼굴, 같은 눈빛이었어요. 서연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 어제 여기 왔던 사람인데요.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잠깐이면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마련된 휴게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씩을 들고 마주 앉자 서연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어요. 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10년 전쯤에 어디서 사셨는지 기억나세요? 기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는 손에 든 종이컵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이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전혀요? 네. 10년 전 봄에 강원도 계곡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거든요. 신분증도 없고 이름도 몰랐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것도 같은 해봄이었어요.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죠. 그래서 지금 이름은요? 병원에서 지어준 거예요. 민기호라고.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날 찾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기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남편의 웃음과 너무나 닮아서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혹시 그때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거 있었어요? 시계 하나요. 회중시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발견됐을 때 손에 꼭 쥐고 있었대요. 유일하게 가진 거라서 아직도 갖고 있어요. 기호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금빛 테두리에 약간 긁힌 자국이 있는 낡은 시계였어요. 서연은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던 바로 그 시계였어요. 이 시계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시계가 어디서 왔는지 알 리가요. 기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장례식장을 나온 서연은 근처 분식집에서 할인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방금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10년 전 봄 강원도 계곡, 기억상실, 그리고 회중시계. 모든 것이 남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할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어땠어?
그 사람 뭐래? 서연은 딸에게 방금 나눈 대화를 설명해 줬습니다. 할인의 눈이 점점 커졌죠. 와, 진짜 소름 돋는다. 그게 다 아빠랑 시기가 맞는 거야? 응. 너무 맞물려서 오히려 무서워. 할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근데 그 노강호라는 사람한테 연락은 해봤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했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도 아빠가 남긴 메모잖아.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라고 했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할인의 말이 맞았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검색해둔 노강호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노강호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장도윤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실종됐는데 남편 물건에서 변호사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진지하게. 장도윤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 이름 그때 사건 기록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사건이요?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내일 시간 되십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돼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호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엄마, 뭐래? 내일 만나자고 했어. 그때 사건 기록에서 아빠 이름을 봤대. 할인의 얼굴에도 긴장이 어렸습니다. 무슨 사건인데? 몰라. 내일 가봐야 알 것 같아.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묻어뒀던 의문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죠. 남편은 그때 대체 무엇을 알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라진 걸까요? 서연은 아직 모든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3시 서연과 할인은 약속 장소인 시청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흰 머리가 섞인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체격이 다부지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노강호 변호사였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네, 연락드렸던 장도윤의 아내입니다. 이쪽은 제 딸 할인이에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강호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건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10년 전 자신이 형사 시절 맡았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강의료복지재단 산하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었죠. 당시 약물 과다 투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재단 측의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재단 소속 의료진이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장도윤이었습니다. 서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이요? 네. 그분이 약물 투여 기록과 사망자 명단을 정리해서 저한테 넘겨주려고 했어요. 근데 약속 날짜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 저도 경찰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강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남편이 남긴 메모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남편 물건에서 찾았어요. 재단 기록 창고 비삼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강호는 메모를 들여다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한강의료복지재단 본부 건물 지하 3층입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죠. 아마 도윤 씨가 증거를 거기 숨겨뒀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볼 수 있을까요? 서연의 물음에 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식으로 열람 신청하면 자료가 사라질 겁니다. 재단이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할인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몰래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서연은 딸을 바라봤어요. 할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해야죠.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어요. 그날 저녁 9시 세 사람은 재단 본부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건물은 12층짜리 회색 빌딩이었고 로비에는 경비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강호는 미리 준비해온 가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저는 예전에 재단 법률 자문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만든 출입증이 아직 유효할 겁니다. 세 사람은 긴장한 채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강호가 지하 3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지하 3층에 도착하자 어둡고 습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복도 양쪽으로 철제 선반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위에 먼지 쌓인 서류 박스들이 가득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죠. 빨리 움직입시다. 시간이 없어요. 강호의 말에 세 사람은 서류 박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박스 하나를 열었어요. 오래된 환자 기록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죠. 할인은 반대편 선반을 살피면서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엄마, 여기 2015년이라고 적힌 박스 있어. 서연이 급히 달려갔어요. 박스를 열자 요양병원 사망 사건이라고 적힌 서류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USB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거 아빠가 숨겨둔 거 아닐까? 할인이 속삭였어요. 강호가 다가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 필체가 맞는 것 같아요. 사진 찍어두세요. 원본은 가져가면 들킬 수 있으니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죠. 누구야, 거기? 경비원의 목소리였어요. 강호가 재빨리 손짓했습니다. USB만 챙기고 나갑시다. 서연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세 사람은 반대쪽 비상계단으로 뛰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후문으로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강호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쥔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호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도윤 씨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일 겁니다. 서연은 USB를 꼭 쥐었어요. 10년 동안 묻혀있던 남편의 흔적이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서연은 뒤를 돌아봤어요. 재단 건물의 불빛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을 재단도 곧 알게 될 거라는 걸 서연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서연의 반찬 가게 뒷방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강우가 가져온 낡은 노트북 화면 앞에 서연과 할인이 나란히 앉았어요. USB를 연결하자 여러 개의 폴더가 떴습니다. 회의 녹취, 사망자 명단, 약물 투여 기록. 파일 이름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렸죠. 강우가 마우스를 움직여 폴더를 하나씩 열었어요. 요양병원 환자들의 사망 기록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입원한 지 3개월 만에, 어떤 환자는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죠. 모두 같은 약물이 투여된 뒤였어요. 이게 다 증거입니다. 재단이 환자들한테 허가받지 않은 약물을 투여한 기록이에요. 강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었어요. 남편이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가 사라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때 할인이 화면 구석을 가리켰어요. 저기 서연에게라는 파일 있어.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파일을 클릭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볼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남편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서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다 말해주지 못해서. 당신이랑 할인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영상 속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재단에서 환자들한테 이상한 약물을 투여하고 있어. 허가도 안 받은 실험 약물이야. 그리고 환자들이 죽으면 보험금을 타내고 있어. 이사장 오진국이 주도하는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오진국을 만나러 가. 증거를 들이밀고 자수하라고 할 거야. 근데 솔직히 무서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엄마의 어깨를 붙잡았죠.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노강호 형사한테 연락해. 그분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서연아, 미안해. 사랑해. 할인이 잘 부탁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지만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궁금했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이제야 본 거였죠. 엄마, 괜찮아?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구나. 위험하다는 걸.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강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한서연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었어요. 누구세요? 어디서 뭐라고 다니시는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딸이 대학교 다니죠? 이쁜 딸이 다치면 안 되잖아. 과거 일은 그냥 묻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든 채 몸이 굳어버렸어요. 할인이 엄마의 표정을 보고 불안한 얼굴로 물었죠. 엄마, 누구야? 무슨 소리 들었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강호가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재단 쪽에서 걸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걸 알아챘어요. 할인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엄마,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협박이잖아. 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오히려 위험해요. 재단이 경찰 안에도 손을 뻗치고 있으니까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가게 앞 골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감시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등골이 오싹해졌죠. 서연은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남편의 마지막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그는 모든 걸 알면서도 혼자 싸우다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이 힘없이 물었어요. 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민기호 씨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도윤 씨라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려웠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버렸다는 것을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할인과 함께 장례식장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민기호에게 먼저 연락한 건 서연이었어요. 재단의 협박 전화 이후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카페 구석 자리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연의 손은 쉴 새 없이 떨렸어요. 할인이 엄마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카페 문이 열렸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기호가 들어서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걸음걸이, 저 어깨 기울기까지 남편과 똑같았거든요. 기호가 테이블 앞에 앉으며 멋쩍게 웃었어요.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거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가족 사진이었죠.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기호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사진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미간을 찌푸리며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이상하다. 처음 보는 건데.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혹시 병원 하면 뭐가 떠올라요? 기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요. 뭔가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서연이 숨을 죽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계곡은요? 그 순간 기호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테이블 위로 상체가 푹 꺾였어요. 할인이 깜짝 놀라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기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았어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기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숨을 고르던 그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어요. 시계를 만지작거리자 조금씩 표정이 풀렸습니다. 서연은 그 시계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시계 어디서 난 거예요? 깨어났을 때 쥐고 있었대요. 기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영상 파일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죠. 이것 좀 봐주세요. 기호가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제 남편이에요. 10년 전에 사라졌어요. 기호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아니, 잠깐. 이게 뭐야? 기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손님 몇 명이 힐끗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나라고요? 내가 당신 남편이었어요? 기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왜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제 남편일 수도 있어요. 기호는 한참 동안 얼굴을 감싼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는데 기호가 서연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꼭 다시 연락 주세요. 알아내야겠어요. 내가 누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남편의 손과 같은 크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진짜 아빠야?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알아내야지. 그날 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기호의 충혈된 눈, 회중시계를 쥐던 손,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남편의 기억을 빼앗았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했어요.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의 반찬가게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자꾸 나타났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차가 사흘 연속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걸 보고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쳐다보면 고개를 돌렸고 서연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내가 뭘 하는지 다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반찬 좀 볼게요. 남자는 천천히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서연을 힐끗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따님 대학생이시죠?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느 학교 다니세요? 요즘 학교 주변이 안전한가 모르겠네. 남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서연의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어요. 서연이 대답하지 못하자 남자는 반찬 하나 사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의 다리가 풀렸어요. 진열대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죠. 그날 밤 할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내용은 딱 한 줄이었어요. 옛날 일은 묻어두는 게 좋아. 할인이 휴대폰을 들고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서연은 문자를 보자마자 손이 떨렸어요. 딸에게까지 손을 뻗친 거였습니다. 서연은 할인을 꽉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강호에게 연락했어요. 강호는 곧장 달려와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네요. 재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강호는 할인의 휴대폰에 위치 공유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2015년 당시 재단 요양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예요. 그 사람을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틀 뒤 서연과 강호는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그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였는데 앉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아직도 무서워요. 그때 일 생각하면. 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도윤이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기억나죠? 그 사람이 문제 제기하고 나서 병원이 난리가 났어요. 위에서 막 전화가 오고. 무슨 문제요? 환자들한테 이상한 약을 투여한다고 그랬어요. 허가도 안 받은 약이라고. 근데 그 얘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사라졌다니요?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했대요. 연락도 안 되고 병원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고만 했는데 다들 이상하다고 수군거렸어요. 여자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 뒤로 저도 얼마 못 버티고 나왔어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거든요. 입 다물라는 압박이 계속 들어왔고요. 식당을 나오며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이유가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 무렵 기호에게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한 상주가 기호를 빤히 쳐다보더니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어디서 봤는데?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하셨어요? 기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얀 복도, 침대에 누운 노인, 그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희미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기억이었어요. 그날 밤 기호는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뭔가 기억난 것 같아요.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뭔데요? 병원이요. 제가 거기서 일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환자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끊고 서연은 강호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강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당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검은 차가 또 서 있었어요.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강호가 가져온 서류 더미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2015년 당시 재단이 운영하던 실버 휴양소.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그곳에서 비밀리에 약물 실험이 이뤄졌다는 정황이었어요. 여기에요.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곳. 강호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위치를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왔어요. 남편이 사라지기 직전에 갔던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네 사람은 강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연과 할인이 뒷좌석에, 기호가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기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마를 움켜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이 길이 낯익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길을 계속 바라봤어요. 뭔가 기억나려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죠. 3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였어요.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서연의 심장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저기에요. 강호가 앞을 가리켰어요. 숲 사이로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실버 휴양소라고 적힌 간판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비는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어요.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방치된 것 같네요. 강호가 건물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서연은 남편이 이 음산한 곳에 왔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옆문은 열려 있었어요. 네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예상보다 넓었어요. 로비를 지나 복도로 들어서자 양쪽에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어요. 여기 좀 봐요. 할인이 벽에 붙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단체 사진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서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뒷줄 끝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그 체형, 그 어깨 기울기.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야. 서연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어요. 기호도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어요. 머리가.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여기 와본 적 있어요. 분명히. 기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우가 급히 그를 부축했어요. 기호는 벽에 기대선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네 사람은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식당으로 보이는 넓은 공간에 도착했을 때 기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여기야. 여기서 뭔가 있었어. 기호가 바닥을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몸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강우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있는 철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품 상자들과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서류에는 환자 번호와 투약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예요. 이거면 충분해요. 강우가 서류를 챙기는데 할인이 창가로 다가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기. 할인이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가리켰어요. 서연이 달려가 내다봤습니다. 산길 아래에서 검은 세단 두 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찾아왔어요. 검은 세단 두 대가 휴양소 앞마당에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어요. 서연은 할인을 뒤로 밀며 강호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은 60대 남자였어요. 흰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서연은 USB 영상에서 봤던 이름을 떠올렸어요. 오진국. 재단 이사장이었죠. 오진국은 천천히 걸어오다가 기호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장도윤. 오진국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기호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머리를 움켜쥐며 비틀거렸어요. 눈앞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난간, 차가운 바람, 발밑으로 보이는 검은 물, 그리고 손에서 빠져나가는 시계. 기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기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이 오진국을 향했습니다. 충혈된 눈에 분노가 차올랐죠.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당신이야. 당신이 날 밀었어. 오진국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널 만난 적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 기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곡이었어. 밤이었고 비가 왔어. 당신이 사람들 시켜서 날 끌고 갔어. 그리고 밀었잖아. 난간 밖으로.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드디어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오진국은 코웃음을 쳤어요. 기억이 돌아왔나 보네. 근데 증거가 있어? 10년 전 일을 누가 믿어주겠어?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요? 여기 있어요.
서연은 손에 쥔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어요. 휴양소에서 찾은 약물 실험 기록이었습니다. 당신들이 환자한테 뭘 했는지 다 적혀 있어요. 남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죽이려 한 거잖아요. 오진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눈짓을 했어요. 저것 좀 가져와. 경호원 2명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인이 엄마 앞을 막아섰어요. 손대지 마.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살 대학생이 온몸으로 엄마를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강우가 할인 옆에 섰습니다. 함부로 손대면 폭행죄로 고소합니다. 다 녹음하고 있어요. 강우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어요. 경호원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진국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때 할인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파일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다 올렸거든요. 할인이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어요. 클라우드예요. 여기서 뭘 해도 소용없어요. 오진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산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어요. 빨간 불빛이 산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죠. 강우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후배한테 연락해뒀어요. 검찰 쪽입니다. 오진국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경호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섰죠.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10년 동안 묻어뒀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 세대가 휴양소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현장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연은 손에 쥔 서류를 꽉 움켜쥐었어요. 옆에 서 있는 기호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런데 기호가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10년 전 출근하며 손 흔들던 남편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기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서연은 다가오는 경찰을 향해 한 발짝 내딛었어요. 경찰이 휴양소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2015년에 재단이 뭘 했는지. 강우가 옆에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허가받지 않은 약물 실험을 했다는 것. 그 사실을 알아낸 도윤을 계곡에서 밀어 없애려 했다는 것. 경찰은 서류와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진국은 끝까지 버티려 했어요. 이건 조작이야. 저 사람들이 꾸민 거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경찰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오진국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남편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10년 전 아침마다 출근하며 손 흔들던 그 눈빛이었죠. 서연아, 미안해. 10년 동안 혼자 버티게 해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남편의 품에 안겼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남편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할인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빠. 10살 이후로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어요. 남편이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인아. 많이 컸구나. 아빠가 미안해.
할인이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 품에 안겼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은 채 울었습니다. 산속 휴양소에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퍼졌어요.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울음이었죠. 강호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죠. 서연이 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강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10년 동안 이 사건 붙잡고 있었어요. 형사 시절의 재단 압력 때문에 수사가 막혔거든요. 그게 한이었습니다. 이제야 풀렸어요. 3개월 후, 재단 사건은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졌어요. 오진국은 구속됐고, 재단 임원들도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뉴스마다 재단의 범죄를 다뤘죠.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10년 전 묻혔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강호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조력자로 언론에 이름이 알려졌어요. 과거 형사 시절 재단의 압력으로 수사가 무마됐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강호의 명예가 회복된 거였죠.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왔지만 그는 작은 사무실을 지켰어요. 힘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제 일이에요. 남편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기억했습니다. 서연의 얼굴, 할인의 어린 시절, 결혼식 날의 설렘, 그리고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 의사 말로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느 저녁 서연의 반찬 가게 뒷방에 네 사람이 모여 앉았습니다. 서연, 남편, 할인, 그리고 강호.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서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어요. 맛있어. 남편이 국물을 한 숟갈 뜨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할인이 아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디 안 가지? 남편이 할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안 가. 이제 어디도 안 가. 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자주 올게요. 이 집 된장찌개 단골 해야겠어요. 서연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빼앗아간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가게에 퍼졌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빼앗아가지만 진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족도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사연디오였습니다.